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동해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한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건 1년 전 하늘로 보낸 친정엄마가 전부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흰 봉투 한 장을 아직도 못 잊어서예요. 친정엄마 49제 마치고 돌아온 그 밤, 저는 결혼 10년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스라지는지를 봤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장지에서 49제 절차까지 다 끝내고 집에 도착한 게 밤 10시였어요. 검정 한복 위에 코트 하나 걸친 채로 현관에 들어섰는데 신발 벗다가 다리가 풀려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영정 들고 있던 손이 아직도 시려서 손가락만 한참을 주물렀어요. 거실 등을 켜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식탁 한가운데 못 보던 게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흰색 서류 봉투 하나. 이게 왜 여기 있어? 가까이 가서 봉투를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에서 종이가 한 장 쓱 빠져나오는데 위쪽에 굵은 글씨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영옥 칸에는 이미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빨간 인감 도장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요. 봉투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너무 얇아서 손끝에서 떨리더군요. 은서야. 결혼 10년이면 명의가 누구든 반반이야. 괜히 버티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어. 집 팔고 현금으로 나누면 서로 깔끔하잖아. 나 다녀오면 그때 마무리하자. 그게 끝이었어요. 장모 49제 다녀오라는 인사 한 줄, 고생했다는 말 한 줄이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한 이불 덮고 잤던 그 사람이 친정엄마 마지막 보내드리고 돌아온 밤에 식탁 위에 던져놓은 게 종이 한 장이었던 거죠. 손에 힘이 풀려서 메모지가 식탁 위에 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서재로 갔습니다. 머리는 멍한데 발은 막 움직이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쓰던 데스크톱이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자동 저장돼 있어서 엔터만 누르면 그냥 열렸어요. 평소에 자기 메일이고 메신저고 안 잠그는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이 떳떳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갔던 거였습니다. 브라우저 탭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괌 제이리조트 오션뷰 스위트 2인 5박 6일 패키지 예약 확인. 날짜를 봤습니다. 출발일이 오늘 오후 2시. 제가 장지에서 향을 사르고 있던 그 시간에 남편은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었던 거예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탑승객 정보 2줄. 이영호, 서유리. 저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머리가 핑 도는데 손은 자동으로 다음 탭을 열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PC 버전이 그대로 로그인돼 있었고 시어머니 박현숙 카톡방이 가장 위에 떠 있었어요.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49제 다녀와서 시어머니 카톡방을 여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손가락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클릭했어요. 가장 최근 대화가 새벽이었습니다. 영호야. 사람 기운 빠졌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 49제 끝나고 들어오면 정신없을 거 아니냐. 그때 도장부터 받아. 엄마 식탁에 서류 올려놨어요. 메모도 남겼고요. 보면 알아서 겁먹겠죠. 잘했다. 결혼 10년이면 명의가 누구든 반반이야. 법이 그런 거야. 집 팔게 만들어. 돈 들어오면 이 어미가 챙겨줄 테니 넌 손대지 마. 네. 그 돈
며느리 손에 쥐어주면 안 된다. 한 번 쥐면 다 친정 쪽으로 새나가. 죽은 사람 뒤치다꺼리에 또 돈 쓸라. 내 엄마 다녀와서 바로 연락할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유리한테 한복이라도 한 벌 해 입혀. 우리 집 사람들 애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한복. 저는 그 두 글자에서 더는 못 봤어요. 마우스 휠을 굴리던 손가락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한복 한 번 못 입혀드린 사람이 저였어요. 검정 한복 한 벌 빌려서 상복으로 입고 그것도 49제 끝나자마자 반납해야 한다고 새벽부터 챙겼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한테 한복을 해 입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발은 똑바로 안방으로 향했어요. 침대 옆 협탁 두 번째 서랍. 평소엔 잘 안 열어보는 작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을 들여다보니 결혼 전부터 모아두었던 등기필증 한 묶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낡은 갈색 노끈으로 묶어둔 그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 결혼 1년 전 직장 5년 차 동안 모은 돈에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돈을 더해서 단독 명의로 산 집이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같이 들어와 산 거지. 이 집 명의에 그 사람 이름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통장 2개가 더 있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받기 한 해 전, 은서야, 엄마 돈이라고 미안해하지 마. 이건 내 집 지키라고 주는 돈이야. 대출 갚는 데 써. 하시면서 손에 쥐어주신 돈이 들어있던 통장. 그 돈으로 혼인 전에 대출을 거의 다 갚아놓은 집이었습니다. 종이를 한참 쓰다듬었어요. 엄마 손때가 묻은 것 같아서 거기 잠깐 코를 갖다 대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자꾸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실 한쪽에 모셔둔 엄마 영정을 들고 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검정 액자 너머에서 엄마가 평소처럼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다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짐승 같은 소리를 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목을 누르고 울었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입을 막고 울었어요. 49제 내내 한 번을 안 울었던 사람이 식탁 위 종이 한 장 때문에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상주실 한쪽에 다리를 쭉 뻗고 코를 골며 자던 남편. 문상객들이 들어오는데도 입 벌리고 자던 그 옆모습. 부조금 봉투를 추리던 새벽 시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달랑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오지 않고 동서편에 보낸 거였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대요. 오늘은 도저히 못 오시겠다고 이거라도 전해드리래요. 동서가 봉투를 내밀면서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친정엄마가 평생을 일해서 시집 보낸 딸이었습니다. 그 딸 시어머니가 사돈 가는 길에 부의금 5만 원이었어요. 그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봉투 보낸 사람이 한 달 뒤에 제 집 절반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울음이 잦아드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눈물이 더는 안 나오더라고요. 눈은 따끔따끔하고 속은 메쓱거리는데 머릿속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저는 회계 일을 10년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과장 한 번 앉으면 끝장 볼 때까지 안 일어난다고.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숫자가 안 맞을 때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그 회계 과장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영정 앞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2가지를 검색했어요. 특유재산 판례,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강남. 화면이 환해지면서 활자가 쭉 떠오르는데
그 줄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혼인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고 배우자가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환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식탁 위 메모에 적혀 있던 그 두 글자가 법적으로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헛소리였던 겁니다. 노트북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엄마 영정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고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번엔 나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나 지키라고 준 집이잖아. 그 사람들 손에 절대 안 넘겨. 엄마, 이번엔 내가 지킬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대신 메모지에 세 줄을 적었어요. 하나, 매도, 단독명의 특유재산, 시세보다 깎아서라도 며칠 안에 처분. 둘, 변호사 선임, 이혼, 위자료, 상간녀 소송 동시 진행. 셋, 이 집에 그 사람 다시 못 들어오게 할 것. 펜을 내려놓는데 창밖에서 쫓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진을 다시 한번 쓰다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으로 갔는데 어제까지 호구 며느리였던 얼굴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 하나는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눈빛으로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깔아둔 이불 위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과 같이 쓰던 침대에는 그날 밤부터 다시 눕고 싶지 않더라고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커튼을 활짝 걷는 거였습니다. 빛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 집 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남편 정장이 옷걸이에 줄줄이 걸려 있더군요. 한 벌에 300만 원 한다고 자랑하고 다닌 이태리 브랜드. 어머님이 우리 영우 같은 사람은 옷이 곧 명함이라며 결혼 첫 해부터 시즌마다 한 벌씩 사줬던 그 양복들입니다. 그 옆에는 골프채 세트, 풀세트로 800만 원짜리. 결혼 5년 차에 그 사람이 회사 임원들이랑 어울리려면 이거 정도는 들어야 한다고 했고 어머님이 옆에서 은서야 남자는 폼이 반이다 했던 그 골프백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양복 한 벌을 그대로 끄집어냈습니다. 거실로 던졌어요. 두 번째 양복, 세 번째 양복, 네 번째 양복, 명품 셔츠도, 명품 벨트도, 명품 구두도 한 짝씩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골프백은 끌고 나와서 그대로 거실 한가운데 눕혔어요. 옷걸이가 빈 채로 옷장 안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양말 서랍까지 통째로 뒤집어 엎었어요. 거실 바닥이 옷가지로 산이 됐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한 발을 올렸어요. 신지도 않은 슬리퍼로 양복 가슴팍을 밟고 섰습니다. 발 아래에서 비싼 모직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감촉이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거기 서서 잠깐 옛날 생각이 났어요. 5년 전쯤이었나?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사온 샤인머스켓을 그 옆 테이블 위에 한 송이 올려놓고요. 한 송이에 4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 사람 월급은 그 사람 카드로 다 빠져나가고 집안 생활비는 다 제 월급으로 돌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포도알을 하나 따입에 넣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은서야, 너네 친정에서는 이런 거 사 먹어는 봤니? 이게 한 송이에 얼마라더라? 4만 원이요, 어머님. 어머어머. 그 돈이면 너네 친정에서는 한 달 과일값이지. 웃으시면서 그러시는데 그 웃음이 또렷이 기억나요. 입꼬리만 올라가 있고 눈은 안 웃는 그 웃음.
그날 저는 제 입에는 포도알 하나를 안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한 송이를 거의 다 비우고 나서 줄기만 접시에 남기셨어요. 그 줄기를 치우러 가는데 손이 떨렸던 게 생각납니다. 그 손떨림. 지금 옷가지 위를 밟고 선 발끝에는 없어요. 거실 바닥 옷가지 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 벌 한 벌 사진을 찍었어요. 양복 라벨, 골프채 손잡이, 명품 셔츠 안감의 자수, 폐기하기 전에 이게 누구 물건이었는지 다 기록해뒀어요. 회계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증거는 항상 사진으로 남겨라. 다음으로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열었어요. 첫째 서랍은 그냥 펜이랑 영수증 뭉치, 둘째 서랍은 명함청, 셋째 서랍은 잠겨 있더군요. 결혼 7년 차쯤부터 그 사람이 잠가놓기 시작한 서랍이었습니다. 평소엔 별거 없어 회사 자료야라고 했어요. 저는 서랍을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묵직한 게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일자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반지로 잠금 장치를 깨봤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만 저는 그냥 드라이버를 썼어요. 30분쯤 후에 그 잠금 장치가 우두둑 부서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회사 자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키 1개, 그 옆에 작은 카드키 2장, 신용카드 명세서 한 묶음,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 두툼하게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통째로 들고 거실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 봉투를 하나씩 열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청담동 한 한식주점, 압구정 어느 호텔 식음료, 청담동 백화점 명품관, 한 달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는 달도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월급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 써요. 다음 봉투, 증권사 거래 내역서였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작년 여름, 엄마가 항암 치료받기 시작한 직후, 저는 그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엄마 병원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랑 수술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들어가게 해놓은 게 있는데 혹시 모자라면 한 달치 정도는 카드로 좀 막아달라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 돈 잘 안 보태는 사람인 거 알지만 그 한 번은 부탁했어요. 엄마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걱정 마. 내가 다 봐줄게. 영수증 모아둘 테니까 너는 어머님이나 잘 받으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내역서를 보니까 엄마 병원비 결제일이랑 똑같은 날 그 사람 증권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어요. 항암 한 달치, 수술 한 차례. 그 돈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서 그 사람은 그 돈을 빼서 주식 옵션 같은 데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3,000만 원. 거래 내역서 맨 아래에 굵게 찍힌 손실액 합계가 3,0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엄마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술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옮기던 날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고는 그 까칠한 입술로 그러셨어요. 은서야, 엄마 돈 많이 쓰게 해서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하지 마. 이번에 너 빚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 사람 같이 잘 보태주디? 응 엄마. 같이 잘 봐. 제가 그렇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봐주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그 말 듣고 안심하셨다는 듯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엄마가 정신 또렷한 채로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 중 하나였어요. 거실 바닥에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진을 찍었어요.
거래 내역서 한 장 한 장, 결제일이랑 손실합계, 제일 마지막 잔해까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오전 8시 정각. 휴대폰 화면이 환해지면서 진동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녹음 앱을 먼저 켰어요. 빨간 점이 깜빡거리는 걸 확인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여보세요. 은서야. 목소리가 다짜고짜 크더라고요. 49제 안부도 없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영호한테서 연락 못 받았어? 네. 식탁에 서류 봐. 우리 영호가 다 마련해놨어. 도장 어딨어? 인감도장 꺼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오늘 안에. 어머님, 빨리 집 내놔야 돼. 며칠 안에 매수자 붙여야 되니까 오늘 중개인한테 연락해서 매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너 거기 비밀번호 안 바꿨지? 내가 오늘 한번 들을 거니까 번호 다시 한번 불러봐. 824 맞지? 어머님, 49제는 잘 끝났습니다. 아, 그래. 잘 끝났다니 됐고. 그래서 도장은 언제 찍을 거야? 저는 거실 바닥에 펼쳐놓은 거래 내역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잡은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 떨었어요. 네, 어머님.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가 어딨어. 이게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도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응?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도장 사진 찍어보내. 알았지? 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앱이 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하더라고요. 파일 이름을 시어머니 매도 지시로 바꿨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 화면에서 그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수신 차단. 화면에 작은 글씨로 뜨더라고요. 차단된 연락처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거실 바닥 옷더미 위에 놓인 그 사람 양복 가슴팍이 슬리퍼 자국으로 구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9시 정각. 이번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3년 전 이 집 살 때 등기 도와줬던 부동산 사장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자기 자금 동원이 가능하기로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아침부터? 사장님, 저 집 내놓으려고요. 응? 갑자기?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 이사 가요. 그것보다 사장님, 제가 좀 급해요. 얼마나 급한데? 며칠 안에 잔금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매수자, 사장님 인맥으로 한 분 찾아주세요. 시세보다 1억 깎아드릴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사장님이 잠깐 말을 못 잇더라고요. 1억? 1억을 깎아? 김 선생님, 그 집이 시세 얼마짜리 집인데. 알아요, 사장님. 그래서 깎아드린다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결혼 전부터 제 단독 명의로 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 손 안 거치고 바로 넘길 수 있어요. 등기필증, 인감 다 손에 들고 있고요. 김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 네.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사장님이 평소에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헛소리할 사람 아닌 거. 며칠 안에 처리만 깨끗하게 도와주시면 사장님이 직접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갈게요. 네. 제가 직접 매입할게요. 법무사 데리고 그쪽으로 갈 테니까 11시까지 댁에 계세요. 네, 사장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바닥에 다시 앉았습니다. 옷가지 산 옆에 거래 내역서, 종이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 식탁 위에 흰 봉투도 같이 갖다 놓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 모든 게 모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엄마 영정 사진은 거실 장식장 위에 다시 모셔뒀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시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법무사 한 분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은 거실 안으로 2걸음 들이시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거실 바닥 한가운데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옆에 골프백이 눕혀져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이따 나가는 길에 분리수거장에 다 내놓을 거예요. 사장님이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물어보시려다가 그냥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집부터 봅시다. 법무사가 거실 바닥부터 한번 훑었어요. 화장실 2칸을 다 열어보고 베란다 세시 상태도 살피셨습니다. 누수 흔적이 있나 천장 모서리도 보시고요. 사장님은 옷가지 산을 피해서 안방 발코니까지 들어가셨어요. 5분쯤 둘러보시더니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은 깨끗하네요. 손볼 거 거의 없어요. 권리관계는요? 인감증명서랑 등기필증 좀 봅시다. 저는 미리 갈색 노끈 묶음을 풀어 식탁 위에 다 펼쳐놨었어요. 인감증명서는 오늘 아침 9시 50분에 동주민센터 갔다가 떼왔습니다. 발급 시간이 분 단위로 찍혀 있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법무사분이 종이를 한 장씩 넘기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단독명의 그대로네요. 근저당도 깨끗하고. 사장님이 그 옆에서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1억을 깎으시려고요? 네, 사장님. 제가 이 동네에서 30년을 했는데 이런 매물을 이 가격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틀 안에 잔금까지 끝내주세요. 잔금 들어오는 그 시각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접수하시고 그 자리에서 열쇠 받아가시는 걸로요. 특약사항에 그대로 적어 넣을 거예요. 법무사분이 안경을 한번 올리시더라고요. 이틀이요? 네. 김 선생님은 이게 본업이세요? 매도 조건 정리하시는 게 저 회계과장입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작게 웃으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긴 김 선생님이 어디 보통 사람이세요. 좋아요. 그렇게 갑시다. 어차피 제 돈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결제는 제가 맞춰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를 펼치셨습니다. 법무사분이 한 줄 한 줄 부르시고 사장님이 받아 적으셨어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생략, 잔금일. 특약사항 칸에는 제가 부른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그리고 같은 날 주택인도. 매도인은 매도일까지 본인 짐을 모두 반출한다. 매수인은 매도일 당일부터 자유롭게 공사 가능. 공사요? 네. 제가 인테리어 한번 새로 갈아엎으려고요. 이참에 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손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그냥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에 한번 찍고 계약서 매도인 칸에 또박또박 눌렀어요. 도장 자국이 종이에 선명하게 박히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묵은 매듭 하나가 툭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이틀 뒤에 봬요, 사장님. 사장님이랑 법무사분이 나가시고 저는 그날 오후 곧장 포장이사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틀 안에 짐을 빼야 한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일정이 꽉 차 있다며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웃돈 얹어드릴게요. 아, 그러시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 패키지 말고 프리미엄 긴급 패키지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모레 아침 8시까지 트럭 2대 보내주세요. 짐은 일단 보관 창고로 갑니다. 보관 기간은요? 6개월 일단 잡아주세요. 그쪽에서 더는 안 물으시더라고요. 손님이 단호하면 사람들이 묻는 걸 멈춥니다.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낮에는 이삿짐 분류 목록을 만들고 밤에는 변호사 사무실 2곳에 면담 일정 메일을 보냈어요. 1시간 자고 2시간 일하고 새벽엔 통장 계좌 정리하고 비밀번호 다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적어놨던 비상 연락처도 다 지웠어요. 장금일 아침이 왔습니다. 8시 정각에 트럭 2대가 도착했어요. 인부들 5분이 거실로 올라오셨습니다. 작업반장 한 분이 종이를 한 장 꺼내며 물으셨어요. 사모님, 빼는 짐이랑 두는 짐 좀 알려주세요. 네, 반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안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침대, 옷장, 화장대 다 안 가져갑니다. 그냥 두세요. 매수자분이 알아서 처리하시기로 했어요. 네, 두세요. 가구를 다 두고요? 네.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식탁, 의자, 거실 소파 전부 안 가져갑니다. 반장님이 잠깐 저를 쳐다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져가실 거는요? 저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안방 옷장 안쪽 제 옷까지. 안방 화장대 2번째 서랍, 거기는 통째로 박스에 담아주세요. 거실 책장 맨 위에 흰 보자기로 싸놓은 거 친정엄마 유품이에요. 그건 따로 박스 하나에 따로 모아주세요. 안 부서지게. 네, 사모님. 부엌 가전제품 중에서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만 가져가요. 결혼하면서 제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세요. 네. 인부들이 박스를 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화장대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속옷 사이에 깊숙이 그 사람이 숨겨놓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여권 사본 1장, 그 위에 호치키스로 찍어서 붙여놓은 작은 사진 1장, 어느 술집에서 그 여자랑 둘이 찍은 스티커 사진이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종이들을 구기지 않았습니다. 지퍼백에 1장씩 따로 넣었어요. 사진 1장, 여권 사본 1장, 그 옆에 다른 봉투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 2장, 다 따로따로 밀봉했습니다. 위에 매직펜으로 작게 적어뒀어요. 안방 화장대 2번째 서랍, 발견 일자, 증거는 손을 타면 안 됩니다. 거실로 나오니까 인부들이 안방 짐을 박스로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옷까지 산 옆에 가서 섰습니다. 반장님, 이거는 가져가지 않아요. 아, 네. 그럼 종량제 봉투 좀 큰 거로 5장만 부탁드려요. 반장님이 트럭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5장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1장씩 펼쳤습니다. 이태리 양복 한 벌을 그대로 둘둘 말아서 첫 번째 봉투에 쑤셔 넣었어요. 골프채는 한 자루씩 빼서 2번째 봉투에 거꾸로 박았습니다. 명품 셔츠 묶음, 벨트, 구두, 화장품통, 그 사람이 욕실에 모아두던 그 외국 향수병들까지 봉투 5장이 빵빵하게 찼습니다. 마지막에 봉투를 다 묶고 저는 짧게 사진을 한 번 더 찍었어요. 봉투 5장이 거실에 줄지어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부 2분이 그 봉투들을 양손에 2개씩 들고 1층으로 내려가셨어요.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장 한쪽 구석, 종량제 봉투 모아두는 자리, 봉투 5장이 거기 차곡차곡 쌓였어요. 가장 위 봉투 안에서 골프채 손잡이가 비닐을 뚫고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봤어요.
10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양복 입고 그 골프채 메고 그 향수 뿌리고 다니던 10년이요. 어머님이 옆에서 남자는 폼이 반이다 하시면서 그 비싼 옷들 사입히던 10년이요. 그 폼값이 결국 종량제 봉투 5장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한 장 더 찍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12시쯤 됐을까요? 사장님과 법무사분이 도착하셨어요. 사장님 손에는 큼지막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법무사분 손에는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법무사분이 노트북을 거실 바닥에 두고 화면을 열었어요. 안방까지 들리던 잠금 송금 알림이 그 자리에서 울렸습니다. 핑! 제 휴대폰에서 은행 알림이 떴어요. 매매대금 전액이 그 자리에서 통장에 찍혔습니다. 전자등기 접수했습니다. 법무사분이 화면을 돌려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접수번호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가방을 여시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새 도면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철거반 들어와요. 김 선생님 가시고 1시간 뒤에. 네, 사장님. 열쇠 드릴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 한 묶음을 꺼냈어요. 결혼하면서 2개씩 복사해서 들고 다녔던 그 열쇠 묶음. 도어록 비밀번호도 종이에 적어 그 위에 얹어 사장님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장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사장님이 짧게 웃으셨습니다. 같은 시각에 비행기 위 어느 나라에선 누가 칵테일 잔을 부딪히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저녁에야 알았어요. 오후 1시쯤 됐을 때 휴대폰 알림에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가 떴거든요. 평소엔 막아두지 않았던 계정이었어요. 한 손에 칵테일을 들고 다른 한 손은 그 여자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위에 자막이 떠 있었어요. 드디어 자유. 저는 그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캡처만 한 장 떴어요. 변호사한테 보낼 폴더에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오후 2시 포장이사 트럭 2대가 짐을 다 싣고 보관 창고로 출발했어요. 저는 캐리어 하나를 거실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검은색 24인치짜리. 그 안에 갈아입을 옷 며칠치, 노트북, 통장 묶음, 등기필증 사본, 지퍼백에 밀봉해둔 증거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영정 사진은 사진만 따로 꺼내서 손가방에 넣어 가슴에 안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가구는 그대로 놓여 있는데 사람이 산 흔적은 다 빠져나간 거실이었습니다. 식탁 위가 깨끗했어요. 그 봉투가 놓여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닫는 그 순간 거실 안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정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1층 로비에 사장님이 부르신 철거반 인부 4분이 큰 해머를 든 채줄지어 서 계시더라고요. 저랑 가볍게 목례하시고 한 분이 짐 운반용 카트에 해머를 싣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택시 한 대가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불러둔 차였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물으셔서 미리 적어둔 비즈니스 호텔 이름을 댔습니다. 차가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차창 너머로 12층 베란다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서 잠깐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 아트월 부수는 해머 소리였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매달 한 번씩 자기 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 이게 다 내 거다 하고 자랑하던 그 벽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슴 안쪽에 안고 있던 엄마 사진을 한 번 쓰다듬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거기엔 우리 둘 다 없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한번 흘끔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엑셀을 밟으셨어요. 차가 큰 길로 들어섰을 때 저는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습니다. 가방 안작은 지퍼칸에 그 반지를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 위로 차창 밖 햇빛이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라는 두 글자에 묶여 있던 사람이 그 자국 위에서 처음으로 손을 활짝 펴봤습니다. 손가락이 가볍더라고요. 집을 비우고 나온 다음 날 저는 비즈니스 호텔 1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처음으로 깊게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깨가 안 굳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거르고 1층 카페로 내려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노트북을 펼쳤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 이전 접수증, 통장 입금 캡처, 그 사람 SNS 스토리 캡처, 안방 화장대에서 나온 증거 봉투 사진들, 탁자 위에 그 모든 게 가지런히 펼쳐져 있는 풍경이 저한테는 어떤 갤러리보다도 깨끗해 보였어요. 10시쯤 됐을까요? 휴대폰이 짧게 한번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네, 여보세요. 김은서입니다. 아, 사모님이세요. 경비실인데요. 지금 12층 사모님 댁 앞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와 계셔서요. 어르신이요? 네. 어머님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 집이 어제 다른 분 명의로 넘어간 게 맞나요? 저희가 입주자 변경 통보를 받아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부로 매매 끝났어요. 저는 이미 짐 다 빼고 나왔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워낙 큰 소리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셔서 혹시 몰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시간에 시어머님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건 저한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반은 평소에도 우리 집 비밀번호를 본인 집 비밀번호처럼 외고 다니던 분이었어요. 명절 전날 새벽 6시에 미리 와서 부엌 불 켜놓고 앉아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는 안방까지 그냥 들어와서 은서야 아직도 자니 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일은 며칠 뒤 작업 반장님이 직접 전화로 들려주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일은 그래도 매도자, 사모님이 아셔야 한다고 작업 반장님 번호를 따로 알려주셨거든요. 작업 반장님이 한참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작업 30년 했는데 어제 같은 손님은 처음이에요. 그 양반은 그날 한껏 차려입고 오셨답니다. 낯빛도 좋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갓 다듬은 듯하고 한 손에는 익숙한 핸드백 한쪽 끝을 꼭 쥐고 계셨대요. 평소 며느리한테 도장 받으러 올 때 들고 오시던 안쪽에 인감 도장 보관함이 따로 있는 까만 가방. 그날도 그 가방이었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옆에 탄 입주민 한 분한테 그러시더래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49제 다녀와서 지금 정신을 놓고 있어요. 사람이 약할 때 가족이 옆에 있어줘야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그 집 현관 앞에 서신 시어머님이 도어록 비밀번호 키를 익숙하게 누르셨습니다. 삐비빅. 다시 한번 누르셨답니다. 삐비빅. 3번째쯤 되니까 시어머님 입에서 짧은 욕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어머어머. 이게 왜 이래. 인연이 비번을 바꿨네. 그러면서 손잡이를 거칠게 잡고 흔드셨답니다. 덜커덕덜커덕. 그 안쪽에서는 철거 작업팀이 거실 한가운데서 해머지를 하다 잠시 쉬는 중이셨어요. 거실 아트월이 거의 다 뜯겨 있고 마루는 절반이 들려 있고 벽지는 한쪽 벽 전체가
통째로 너덜너덜 매달려 있는 상태였답니다. 문 흔드는 소리에 작업 반장님이 짜증이 나서 손에 공구를 든 채로 현관으로 가셨대요. 문을 활짝 여시자마자 안에서 먼지가 복도로 푹 쏟아져 나왔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작업복에 회반죽 가루를 잔뜩 뒤집어 쓰고 계신 작업 반장님이 문 앞에 떡 버티고 서 계셨고요. 문 바깥에는 한껏 차려입고 핸드백을 가슴에 안고 서 계신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0.5초쯤 서로 쳐다보셨대요. 먼저 입을 여신 건 작업 반장님이셨답니다.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어머님? 여기 우리 며느리 집인데. 네, 우리 며느리 집인데. 비번 좀 다시 알려달라고 며느리한테 좀 들어가서. 안에 있어요? 어머님. 작업 반장님이 한숨을 한번 푹 쉬셨대요. 여기 새 주인 의뢰받아서 공사 중입니다. 어제부로 명예 다 넘어갔어요. 사모님 며느리분 어제 짐 다 빼고 가셨고요. 시어머님 얼굴이 그 한마디에 하얗게 변하셨답니다. 뭐라고요? 새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야? 어제 팔았다고? 인연이? 누구 마음대로? 어머님, 죄송한데 남의 집 문 그렇게 흔드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작업 반장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살짝 옆으로 비키셨대요. 시어머님이 그 틈으로 고개를 안쪽으로 들이미셨답니다. 그날 그 양반이 본 풍경이 어떠셨을지 저는 다 짐작이 갑니다. 10년 동안 며느리 월급 들어와서 청소해 놓은 그 거실이요. 한번 들어오시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셔서 비싼 과일이나 쏙쏙 빼드시던 그 거실. 며느리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관리비로 굴러간 그 12층 거실이 벽이 뜯기고 마루가 들리고 천장등이 다 떨어져 있고 안방으로 가는 길목벽이 통째로 무너져 있고 폭탄 맞은 듯한 그 풍경 한가운데서 시어머님이 두 손에 가방을 꼭 쥔 채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시는 게 옆에서 봐도 보이셨대요. 이게 어머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뭐냐고요. 우리 영호집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님 내 돈은 내가 챙기려던 돈은. 작업 반장님 말씀이 그 말을 끝낸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복도 바닥에 푹 주저앉으셨답니다. 가방이 그 옆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도장 케이스가 또르르 굴러 나왔다고 했어요. 빨간 인감 도장이 그 안에 얌전히 들어있는 채로요. 핸드백을 끌어다 다시 안고 그 양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며느리한테 거셨답니다. 같은 시각에 저는 카페 창가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위에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 저는 화면을 한 번만 보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차단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등록되어 있던 다른 번호로 거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알림이 한 번 더 떴어요.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 저는 그 번호도 길게 눌러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5분쯤 뒤에 다른 번호가 떴어요.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2로 시작하는 번호. 받지 않았어요. 끊겼다가 또 걸려왔습니다. 또 끊겼다가 또 걸려왔어요. 번호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서 화면이 안 보이게 테이블 위에 엎어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변호사 메일 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첨부 파일 목록이 가지런히 떠 있었어요. 매매 계약서, 등기 이전, 거래 내역서, 외도 사진, 시어머님 매도 지시 녹음. 엎어놓은 휴대폰이 5분에 한 번씩 짧게 진동했어요. 그 진동이 어찌나 일정하게 오는지
카페 안달은 손님들이 한 번씩 흘끔거리실 정도였습니다. 작업 반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양반은 복도에 한참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셨답니다. 단지 안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서성거리시는 걸 경비실 아저씨가 CCTV로 보셨대요. 10원짜리 100원짜리를 한 움큼 꺼내서 공중전화 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하셨겠죠. 저는 호텔 카페에서 그 통화도 안 받았어요. 엎어놓은 휴대폰에 진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번 끊기고,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끊기고, 한 번 들어오고, 동전 떨어지는 만큼 들어왔다가 끊겼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잠깐 덮고 화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57통.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봤어요. 회사에서 결산할 때 잘못 찍힌 숫자 한 줄 잡아내려고 50번 정도는 같은 시트를 새로 고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나 매달리는 어머님이 평생 며느리 휴대폰으로 그렇게 많이 전화를 걸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 싶더라고요. 49제 끝나고 그날 밤에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엄마 항암 시작하던 그 여름에는 위로 한 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이 팔렸다는 그 한 가지에는 57통을 거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카운터로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더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컵을 내미시면서 짧게 웃으셨어요. 오늘 일이 잘 풀리시나 봐요.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그 양반은 단지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계셨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은 가슴을 치고 한 손은 휴대폰을 꼭 쥐신 채로요. 지나가시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괜찮으시냐고 어깨를 짚으셨다가 시어머님이 손을 휙 뿌리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시는 통에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한참 동안이었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그날은 몰랐어요. 그날 호텔 카페 창가에서 본 풍경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펼쳐진 노트북,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된 증거 파일 폴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 정리된 자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기 직전에 저는 매일 본문 마지막 줄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오늘 오전 시간대로 시어머니 통화 시도가 다수 누적되어 있습니다. 향후 직접 통화는 일절 응하지 않을 예정이며 통화가 이루어질 경우 녹음 후 즉시 송부하겠습니다.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한 줄을 비웠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짧은 알림이 화면 위에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환해지는데 그 위에 또 알림이 떴어요. 부재중 전화 한 건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해는 어느새 가장 높이 떠 있었고 호텔 앞 도로 위로는 바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각 단지 정류장 의자에 가슴을 치며 앉아 계신 그 양반 한 분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호텔 1층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앉았던 그 창가 자리, 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만 그날은 노트북 옆에 종이 묶음이 한 묶음 더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제 저녁에 보내주신 소장 초안이었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상간녀 소송, 세 묶음이 따로따로 클립으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종이 위 빨간 글씨를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1번, 이영호. 결혼 10년 차, 외도,
가정용 자금 횡령, 명예 무관 매각 강요, 피고 측 입원, 서유리, 부정행위 가담, 원고 측, 김은서, 단독명예 특유재산 보유자, 원고 본인 친정 자금으로 혼인 전 대출 상환 완료.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종이 위 활자가 똑똑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분기 결산서 검토할 때보다 더 또렷하게요. 테이블 한쪽 위에는 어제 그 거래 내역서, 사본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 병원비를 빼서 옵션 거래로 날린 그 종이, 가장 큰 손실액이 굵게 적힌 페이지를 맨 위로 올려놨어요.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한번 톡 튕기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가락이 가볍더라고요. 휴대폰이 짧게 한번 진동했어요.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 10이 아닌 2로 시작하는 어느 가게 유선전화 같은 번호. 어제 단지 공중전화로 거셨던 그 번호와 다른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봤어요. 부재중 전화 누적 옆에 작은 숫자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58. 저는 빨대로 커피를 한 모금 길게 빨았어요.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폰 모드로 바꿔서 휴대폰을 테이블 한가운데 엎어두지 않고 똑바로 세웠습니다. 옆 테이블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요. 녹음 앱은 미리 켜져 있었어요. 여보세요. 내년. 수화기 너머에서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년. 너 어디 있어? 응? 어디로 도망갔어? 내가 어제 몇 번을 걸었어. 거의 60통이야, 60통. 너는 사람이야, 짐승이야. 죽으면 죽었지, 어디로 도망을 가. 그 집을 내년이 무슨 권리로 팔아치워. 응? 그 집은 우리 영호 집이야. 우리 영호 집. 명의는 잠깐 너한테 빌려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거야.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결혼 10년이야, 10년. 명의가 누구든 결혼 10년이면 반반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절반은 우리 거다, 우리 거. 그 돈 내놔. 지금 당장 내놔. 누구 마음대로 1억씩 깎아 팔아? 너 양가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내 어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거기서 손가락에 잠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거래 내역서 종이를 한 번 더 가볍게 톡 튕겼어요. 종이가 살짝 움직이면서 그 위에 적힌 그 사람 증권 계좌번호가 햇빛에 잠깐 반짝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욕이 계속 쏟아졌어요. 너 그 집 비밀번호 누구 마음대로 바꿨어. 내가 거기 시험이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왜 못 들어가. 그래, 좋아. 다 좋아. 그래도 절반은 내놔. 한 푼이라도 내놔. 너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영호 가만 안 둬.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사돈 산소까지 파헤쳐서라도 받아낼 거야. 엄마 산소를 들먹이시는 그 한마디가 나온 순간 저는 빨대를 입에서 떼고 컵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숨이 가쁘셨는지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허 하시는 그 숨소리가 어제 단지 정류장에서 가슴을 치셨다는 그 양반 숨소리 같았어요. 악다구니가 잦아들기까지 한 1분쯤 걸렸을까요? 저는 그 1분을 기다렸어요.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이 전화통 잡고 소리 지르실 때도 저는 그분 숨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빈 가슴팍에 대고 말해봐야 들리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욕이 끊긴 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전화 잘못 거셨네요. 뭐? 전화 잘못 거셨다고요. 수화기 너머가 잠깐 멈췄어요. 저 이혼 서류 잘 받았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어제 정당하게 팔았고요. 이혼 소송 들어갔습니다. 이 인연이 지금 뭐라고. 어머님,
저는 종이 한 장을 다시 손가락 끝으로 짚었어요. 그 집은 결혼 1년 전에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돈으로 혼인 전에 대출도 거의 다 갚았어요. 법에서는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요. 결혼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집은 반반이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나가요. 야, 이년아. 어머님, 법이 그러면 다야? 법이 그러면 다냐고. 네, 법이 그러면 다예요. 한 푼도요. 어머님 손에 단돈 10,000원도 안 들어갑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깐 비명 같은 소리를 내셨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시는 듯 하는 소리만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한 번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차분하게, 더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엄마 병원비 3천만 원이요. 그 돈 우리 엄마 항암이랑 수술비로 들어가야 했던 돈이에요. 그 사람이 제 부탁 받아놓고 그 돈을 자기 증권 계좌로 빼돌렸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에요. 옵션 거래로 다 날리고 손실합계 그대로 어머님 댁 며느리 통장 잔액 자리에 푹 패여 있었어요. 수학이 넘어 숨소리가 거기서 한번 멎었어요. 어머님, 아들 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50도 안 된 사람이 제 장모 병원비까지 훔쳐서 도박판에 갖다 부었어요. 그 돈을 그렇게 쓴 사람이 그 집 절반은 자기 거라고 사인해서 식탁에 던져놓고 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요. 그런 아들 키워놓고 며느리 집 절반이 본인 노후 미천인 줄 알고 어제 우리 아파트 12층까지 핸드백 들고 올라오셨고요. 이 인연이 어머님 며느리 자리 끝났어요. 앞으로요. 그 좁은 빌라에서요. 그 아들이랑 평생 지지고 볶으면서 사세요. 그 아들 시집 보낼 며느리는 다시 없을 거예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사람도 다시 없을 거고요. 거기서 시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마지막 한 번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년아 너 두고 봐, 내가. 저는 화면에 떠 있는 빨간 종료 버튼을 그대로 눌렀어요. 뚝! 스피커폰이 꺼지고 카페 안에 흐르고 있던 잔잔한 피아노 음악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통화 기록에서 그 번호를 꾹 눌렀어요. 차단 추가. 화면 위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이 번호는 차단된 연락처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시 녹음이 자동 저장돼 있었어요. 파일 이름 칸을 손가락 끝으로 톡 두드리니까 수정 화면이 떴습니다. 제목 칸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심호 폭언 및 자백 통화 마이너스 산소 발언, 매각 권리 주장, 며느리 협박 포함, 저장. 그 통화 녹음을 메일에 첨부해서 어제 보낸 변호사 메일에 회신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본문 한 줄만 적었어요. 어제 보내드린 자료에 음성 파일 한 건 추가합니다. 산소 언급 부분 강조 부탁드립니다. 전송을 클릭하니 화면에 전송 완료 알림이 짧게 뜨고 사라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에 어디선가에서는 길바닥에서 뚝 끊긴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어떤 양반이 부들부들 떨고 계셨겠지요. 그 양반이 평생 며느리한테 호령하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그 한 통의 전화 안에서 박살이 났을 거고 가 충격에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다고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는 그 소문도 변호사 자료 폴더에 한 줄로 메모해뒀습니다. 같은 시각에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 사람 회사 주소와 그 여자 회사 주소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오후 4시쯤 사무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이영호 씨와 서유리 씨 앞으로 소장과 내용 증명,
오늘 오후 일괄 발송 들어갑니다. 네, 부탁드려요. 내용 증명은 본인 회사 주소로도 한부같이 갑니다. 회사 인사팀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사모님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법원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내용 증명은 우체국 특별 송달로 갑니다. 사모님 의도대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카페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이혼이 자료 청구가 그 사람 회사 인사팀 책상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상간녀 소송 서류가 그 여자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사인을 받고 인사팀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 그 모든 게 그 시간부터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호텔방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30분을 누워 있었어요. 물이 식어가는 동안 욕조 옆 작은 선반에 엄마 사진을 세워뒀습니다. 사진 속 엄마가 그날따라 더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잘 막아냈어요. 저는 손등으로 한번 눈가를 닦았어요. 이제 그 사람 차례예요. 뜨거운 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그 욕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인천공항에 내릴 그 다음 날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묘하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천공항에 내린 건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도심 외곽 작은 레지던스로 짐을 옮기는 중이었어요. 캐리어 하나에 손가방 하나. 이젠 그 사람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날 일정을 분 단위로 알려주셨거든요. 송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요. 같은 시각 그 사람 모습은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이 단지 관리실 CCTV를 보시고 한참 웃으시면서 들려주셨습니다. 알로하 셔츠, 목에는 시든 생화 꽃목걸이, 손에는 그 여자 캐리어 2개. 자기 캐리어는 그 여자한테 끌리는 게 자존심 상하셨는지 2개 다 본인이 끌고요. 양손에 캐리어를 1개씩 끌고 입국장을 나오는 그 모습이 한껏 들떠있더래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단지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리면서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그러더래요. 유리야, 이제 한강뷰 안방은 다 내 거야. 짐 풀고 좀 자라. 오빠, 진짜? 진짜야. 어머니가 다 정리하셨대. 아내 도장도 받았고 그 집 어제 매물로 나갔다면서. 잔금 들어오면 절반은 내 거니까 우리 그 돈으로 새 집 하나 또 알아보자. 오빠 짱이야. 캐리어를 끌고 1층 공동 현관 앞에 2사람이 섰답니다. 그 사람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당연히 안 됐죠. 이상하네. 오빠 왜? 비번이 안 먹히네. 잠깐만. 어머니가 새 비번 알려준다 그러셨는데 카톡 안 왔나? 안 왔어. 아무것도. 오빠 출국 전에 안 받았어? 잠깐만. 그 사람이 한참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는 동안 그 여자 표정이 슬슬 굳기 시작했답니다. 명품 캐리어를 손잡이째로 톡톡 바닥에 치는 소리가 단지 입구까지 들리셨다고 경비실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결국 그 사람이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경비실 아저씨가 떡 잡히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12층 1204호 사람인데요.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먹혀서요. 누구시라고요? 1204호요. 김은서 남편 이영호. 경비실 아저씨가 잠깐 인터폰 화면을 닫으셨다가 다시 여셨대요. 옆에 입주민 명부를 한번 보시고요. 이영호 씨요? 네. 선생님. 그 집 어제부로 입주자 변경 통보가 들어왔어요.
네. 1204명의 다른 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집주인분이 그저께 매매하셨고요. 지금은 새 주인분이 전체 철거 공사 중입니다. 들어가실 수 없어요. 뭐라고요? 명의가 다른 분으로 넘어갔다고요, 선생님. 캐리어 손잡이를 쥔 그 사람 손에서 식은땀이 한 방울 떨어지더래요. 옆에 서 있던 그 여자 표정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셨답니다. 오빠, 잠깐만. 오빠 이게 뭐야? 잠깐만 좀 있어봐. 그 사람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시어머님 번호를 눌렀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으셨대요. 어머님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인터폰 마이크까지 새어나왔다고 경비실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그날 그 양반답지 않게 통곡을 하고 계셨답니다. 엄마. 비번이 안 먹혀. 비번 좀 빨리. 영호야. 엄마 빨리 새 비번. 영호야. 왜요 엄마 왜? 그 집이. 네. 그 집이 안 됐어. 안 됐다고. 그 집 그년 단독 명의였어. 우리가 손댈 수가 없었어. 어제 그년이 팔아치웠대. 다 끝났어. 엄마가 아무것도 못 막았어. 미안하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어제 가봤는데 아내가 다 뜯겨 있더라. 다 뜯겨 있어. 그 집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님 통곡이 길게 이어지셨답니다. 그 사람이 인터폰 앞에서 다리가 풀려서 자기도 모르게 캐리어 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고 했어요. 옆에 서 있던 그 여자는 그때까지도 상황을 다 못 알아들으셨답니다. 명품 캐리어 손잡이를 2손으로 끌어안고는 2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대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답니다. 이번엔 진동이 아니라 알림음이 크게 한 번 울렸어요. 카톡 알림 같지 않은 묵직한 알림음. 화면을 본 그 사람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하셨대요. 법원 전자소송 송달 안내 사건 번호 555.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피고 1 이영호. 피고 2 서유리. 그 사람이 그 알림을 멍하니 보고 있는 동안 옆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슬며시 그 사람 폰 화면을 들여다보셨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오빠 이거 뭐냐고. 피고 2가 누구야? 서유리 이거 나 아니야? 그 여자가 그 사람 손에서 휴대폰을 휙 낚아채셨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는 그 여자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리시는 게 단지 입구에 서 있던 다른 입주민 한 분도 보셨대요. 위자료 청구 금액이 그 여자 이름 옆에 또박또박 찍혀 있었답니다. 5천만 원. 그 여자가 그 숫자를 보신 순간이었어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양손에 주시더니 그대로 그 사람 뒤통수를 후려치셨답니다. 퍽! 야, 이 새끼야. 유리야, 잠깐만. 잠깐만은 무슨 잠깐만이야. 이 사기꾼아. 유리야. 한강뷰 안방. 너 집도 없는 거였어. 이 새끼야. 다 내 거라며. 어머니가 다 정리하셨다며. 퍽. 명품 핸드백이 2번 더 그 사람 뒤통수를 후려쳤다고 했어요. 캐리어가 옆으로 우당탕 넘어갔답니다. 내가 너 같은 빈털터리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만나기나 했을 것 같아. 그 손목시계도 가짜야 그치. 그 차도 리스지 내 거 아니지. 유리야 진짜 잠깐만. 닥쳐 이 새끼야. 그 여자가 들고 있던 명품 캐리어 손잡이를 휙 놓아버리시고는 그 사람 정강이를 구두 굽으로 한 번 세게 걷어차셨답니다. 굽이 뾰족한 명품 구두였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쪽 무릎이 꺾여서 휘청거리셨대요. 우리 집 명품 가방 다 영수증 보관해뒀어.
변호사 통해 다 청구할 거야. 너 5천만 원? 그거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지 보자. 두고 봐, 이 새끼야. 그 여자가 그 사람한테 침을 한 번 탁 뱉으셨답니다. 그러더니 자기 캐리어 2개를 직접 끌고는 단지 입구로 뛰어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손짓으로 잡으셨대요. 캐리어를 트렁크에 본인이 직접 쳐넣으시고 뒷좌석 문을 쾅 닫고 그대로 떠나셨답니다. 택시 꽁무니가 단지 모퉁이로 사라지는 동안 그 사람은 한쪽 무릎을 짚고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계셨대요. 목에 시든 꽃목걸이가 한 송이, 2송이 떨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지나가시던 입주민 한 분이 손가락질을 하셨고 1층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시던 사모님 한 분이 잠깐 내려다보시고 혀를 차셨대요. 단지 아나이들 몇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아저씨 왜 그래 하고 키득거렸다고 했고요. 그 모든 시선 한가운데서 그 사람이 2 손바닥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한 번 세게 내리치셨답니다. 아, 안 돼, 안 돼. 엄마, 엄마. 목 놓아 우셨대요. 그 알로하 셔츠 가슴팍이 들썩들썩 흔들리도록요. 그날 그 사람한테는 잠잘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옷가지가 든 캐리어 2개와 시들어 떨어지는 꽃 한 송이만 옆에 있었어요. 그 큰 단지 입구에서 평생 폰만 잡고 살았던 분이 그날 처음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우는 사람이 되셨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새 레지던스 침대 머리맡에 엄마 영정 사진을 모셔두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변호사 사무장님한테 짧은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송달 완료. 양 피고 모두 단지 앞에서 직접 수령 확인. 현장 다툼 발생 정황 있음. 추후 추가 자료 확보 시 송부 예정.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침대 옆에 엎어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한 가지를 더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날 이후 부랴부랴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두어 곳 찾아갔답니다. 재산 분할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러요. 그 사람이 갔던 사무실 중 한 곳이 우연찮게도 우리 쪽 변호사님이랑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 변호사님이 우리 쪽 변호사님께 이런 얘기를 전화로 흘리셨다고 합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이혼 청구 받았다고. 부인 명의 아파트가 결혼 전에 산 거랑 친정 자금으로 대출 다 갚은 거랑 다 서류 정리되어 있더라고. 특유 재산이 워낙 깨끗해서 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도건도 단독 명의자가 본인 권리로 한 거니까 다툴 자리가 없다고요. 그 양반 사무실 의자에서 한 30분을 고개를 못 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쪽 변호사님 통해 전해 듣고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30분이요. 저는 그 30분이 그 사람이 결혼 10년 동안 며느리 노동에 기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30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못 들고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본 30분이요. 그 30분이 끝났을 때 그 사람한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짜 안방도, 가짜 한강뷰도, 가짜 손목시계 자랑도, 옆에서 끄덕여주던 어머님 손도, 자기 절반이라고 우기던 그 집 한 채도, 캐리어 2개와 시든 꽃목걸이 한 송이. 그게 다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짧은 머리로 미용실을 다녀왔고 변호사 사무실은 일주일에 2번씩 들렀어요. 변호사님은 점점 저보다 더 단호한 분이 돼 가셨습니다. 처음엔 사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던 분이 나중엔 이건 끝까지 갑니다. 한 푼도 빼주지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조정실 복도에서 그날 그 사람을 봤습니다. 가정법원 4층 복도. 양쪽으로 긴 의자가 늘어서 있고 안내문이 붙은 벽에는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조정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모든 게 끝났어요. 이혼 인용, 위자료 인용, 그 사람 월급의 절반 가압류 결정, 그리고 그 여자한테 청구한 위자료도 그대로 인용. 가압류 통보서 한 묶음이 변호사님 손에 들려 있었어요. 복도 끝 의자에 그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3개월 전 식탁 위에 종이를 던져놓고 괌으로 떠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셔츠는 옷깃이 누렇게 떴고 정장 한 벌도 어깨선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머리는 한 달은 안 자른 듯하고 신발은 옆구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산을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고 분리수거장에 내놓던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은서야, 은서야, 잠깐만 얘기 좀 해. 저는 변호사님 옆에 서서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뛰어왔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은서야, 가압류만 좀 풀어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가압류 들어가면 나 회사에서 잘려. 절반이 가압류면 나 진짜 굶어 죽어. 응, 은서야. 그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한복판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오신 분들이 양쪽 의자에 앉아 계셨고 안내데스크 직원분도 고개를 들어 이쪽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은 채로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으시더라고요. 은서야, 우리 부부였잖아. 10년이야, 10년. 어떻게 이래? 우리 어머니가 늙어서 잠깐 욕심이 그랬던 거고, 나도 그때 잠깐 미쳤던 거고, 응? 한 번만. 가압류만 풀어줘. 우리 다시는 안 봐. 그건 약속해. 그러니까 가압류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콧물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짓가랑이를 잡은 손은 시퍼렇게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옆에서 변호사님이 한 발 다가오시려는 걸 손짓으로 가만히 막았습니다. 제가 직접 끝내야 할 자리였어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A사 한 장이 깨끗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펴면 익숙한 글씨가 나오는 종이였어요. 3개월 전 식탁 위에 봉투째 놓여 있던 그 메모 사본. 본인 사인이 또렷이 들어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서 사본까지요. 저는 그 종이를 펼쳐서 그 사람 얼굴 앞에 가만히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은서야. 3개월 전이었죠. 식탁 한가운데 본인 사인 도장 다 찍어서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은서야, 다녀오셨잖아요. 다 다녀오셨고 다 받아가셨네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그 사람 얼굴 앞에 살짝 떨궜어요. 종이가 그 사람 무릎 위로 사뿐히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은 그 사람 손을 한쪽씩 떼어냈어요. 이영호 씨. 네.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이 네 하고 답하시더라고요. 그게 묘하게 우습기까지 했어요. 3개월 전에 제가 그쪽 명품 옷이랑 골프채를 어디에 처박았는지 아시죠? 종량제 봉투 5장에 쑤셔 박아서 1층 분리수거장 한쪽에 내놨어요. 쓰레기는요? 분리수거장 냄새를 맡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그 한마디에 푹 꺼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시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복도 끝 안내데스크 쪽에서 직원분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살짝 들렸어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새방으로 들어갔다고 변호사님이 며칠 뒤 전해주셨어요. 어머님 빌라. 정확히는 동네 외곽 골목 끝, 비 오는 날 천장 한쪽에서 물 똑똑 떨어지는 그 빌라 새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남자가 무슨 그런 데서 사니 하시면서 한 번도 안 들이려 하셨던 그 집이요. 거기서 모자 동거가 시작됐답니다. 며느리 잃은 시어머님이랑 아내 잃고 정부한테까지 얻어맞은 아들이 한 방을 같이 쓰셨대요. 동네 빵집 사장님이랑 같은 골목에 사신다는 부동산 사장님이 가끔 풍문을 전해주셨어요. 매일 머리채 잡고 싸우신다더라고요. 네. 두 분이 매일 새벽부터 새벽까지 싸우신답니다. 옆집 사모님이 잠을 못 주무신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빌라 옆집 사모님이 사장님께 들려주신 한 토막은 이랬다고 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이 새끼야, 너 때문이지 왜 엄마 때문이야. 그 도장 받으라고 한 사람 누구야? 집 팔아오라고 한 사람 누구야? 네가 그년한테 옷도 못 갈아입혔지.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그 집이 어디 갔겠니? 내가 그년한테 옷을 어떻게 갈아입혀? 내가 너 결혼시킨 게 후회다 후회. 그쪽이 더 후회다 그쪽이 더. 매일 그 새방 안에서 그렇게 서로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후려치셨답니다. 어머님이 그 사람 등짝을 짝짝 때리시면 그 사람은 어머님 머리채는 못 잡고 옆에 놓인 베개를 집어 던지셨대요. 베개 솜이 그 방 안에 흩어져서 옆집 사모님이 한번 그 방을 들여다보셨을 때 흰 솜이 바닥에 눈처럼 깔려 있었다고 했어요. 10년을 한 작전 안에서 손발이 척척 맞으셨던 두 분이 며느리 한 사람 빠지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시더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그 여자도 무너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자마자 그 여자 회사로 가압류 통지서가 정식으로 발송됐습니다. 인사팀에 직접요. 봉투를 받아든 인사팀 부장님이 봉투 안 서류를 확인하시고 1시간 만에 그 여자가 부장 책상 앞에 불려갔다고 변호사님이 들려주셨어요. 서유리 씨. 네. 이거 보세요. 본인 명의 가압류 통지서예요.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유 직장 동료 외도. 그것도 우리 회사 거래처 임원의 부인을 끼고 한 부정행위. 인사위원회 회부됩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이 적힌 그 종이가 회사 안에서 한 부서 한 부서 돌았답니다. 그 여자가 평소에 잘 보이려 애쓰던 임원분들 책상 위까지 그 종이가 올라갔어요. 일주일 뒤 그 여자는 해고 통보서를 받으셨답니다. 짐을 챙겨 나오시는 그 여자 옆얼굴이 그날 회사 1층 보안 카메라에 다 잡혔다고 해요. 해고당한 날 밤이었어요. 그 여자가 술에 한껏 취해서 그 사람 회사 로비까지 찾아오셨답니다. 그 사람은 그 무렵에 새방에서 막 출근을 다시 시작한 차였어요. 그 사람 회사가 거래처 임원 부인 외도 사건의 당사자라는 게 이미 사내에 다 퍼져 있던 상태에서요. 저녁 7시쯤 그 사람 회사 1층 로비 안에서 그 여자가 큰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이영호 어딨어 이영호. 빈털터리 유부남이 멀쩡한 사람 농락했어요. 여러분, 이 회사 이영호. 그 새끼 빈털터리 유부남이에요. 나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로비 1층 안내데스크 직원분이 보안실을 호출하셨대요. 보안 요원이 그 여자를 뜯어 말리는 동안 그 여자가 화분 한 개를 들어서 안내데스크에 던지셨답니다. 화분이 깨지면서 흙이랑 물이 다 튀고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연행되셨고 다음 날 그 사람은 인사팀에 불려갔답니다. 며칠 후 그 사람한테 통보서 한 장이 왔어요.
권고사직, 품위유지 위반, 사적 행실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 거래처 임원과의 관계 손상, 월급 절반은 가압류로 묶여 있고 그 절반조차도 이제 나올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 무렵 어느 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결제 서류한 묶음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장님이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슬쩍 한마디 보태셨어요. 사모님, 네. 이분들이요. 결국 서로를 물어뜯고 계세요. 어머님은 아들을 탓하시고 아들은 어머님을 탓하고 그 여자분은 두 사람 다 원망하시고 셋이서 그 빌라 새방과 경찰서를 번갈아 오가시는 중이에요. 저는 종이 위에 마지막 사인을 한 번 더 또박또박 그었습니다. 인주의 도장을 한 번 찍고요. 그 빨간 도장 자국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탐욕은요. 모이면 서로한테 칼이 되더라고요. 남의 것을 절반이라고 우기던 입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그 빈손을 두고 서로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그 새빵 암백의 솜처럼 세 분의 삶이 그렇게 한 줌씩 흩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장님이 건넨 결제 파일을 가지런히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네, 사모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뭔데요? 사무장님이 짧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두 번째 인생 시작하는 거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 한쪽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어요. 그 노을빛이 그날따라 어느 바닷가 위에 떠 있을 것 같은 노을빛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차를 한 대 새로 뽑고 운전면허도 다시 손에 익혔어요. 회사 일은 정리하고 그 도시도 정리했습니다. 짐 보관 창고에 1년을 묵혀뒀던 박스 48개가 다시 큰 트럭에 실리던 날 아침. 트럭이 향한 곳은 동해안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저를 데리고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엄마가 그 동네 어기 작은 횟집에서 도다리 쑥국을 한 그릇 시키시고는 저한테 여기 공기 참 좋다고 하시던 마을. 모래사장 끝자락에 작은 등대가 하나 있고 그 등대 너머로 해 뜨는 게 동네 어디서나 보이는 그런 마을이요. 그 마을 언덕 위에 작은 2층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거실에는 통창을 크게 냈습니다. 창 한가운데에 서면 바다가 액자처럼 들어와요. 부엌은 거실 한쪽에 트인 구조로 짰고 2층은 침실 하나에 작은 서재 하나로 두었습니다. 욕실엔 욕조를 꼭 넣어달라고 했어요. 1년 전 그 호텔에서 30분 누워있던 그 욕조 기억 때문에요. 이삿날 아침에 거실 한가운데서 흔들리자 포장을 뜯었습니다. 비닐을 한쪽으로 잡아당기는데 비닐이 쪽 빠지면서 어디서부터인지 모를 콧노래가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흔들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실 통창 앞에 그 의자를 똑바로 놓고 한번 앉아봤어요. 의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 푸른 바다가 가만히 흔들리고요. 햇살이 그 의자 위까지 길게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어찌나 환한지 1년 전 그 식탁 위에 떨어지던 거실동 불빛이 떠올랐어요. 그 등 아래에서 봉투 한 장을 들고 다리가 풀렸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믿기더라고요. 이삿짐 정리는 일주일에 걸쳐 천천히 했습니다. 엄마 유품 박스를 가장 먼저 풀었어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엄마 사진을 거실 장식장 위에 모셨습니다. 옆에는 엄마가 평소 쓰시던 손때 묻은 안경, 그리고 엄마 손글씨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 그 메모지엔 은서야 사랑해가 적혀 있어요. 항암 치료 시작하시기 한 달 전에
제 책상 위에 슬며시 놓고 가셨던 종이입니다. 새 직장은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 작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회계 10년 차에 회사 안에서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니까 업계 안에서 한두 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중 한 곳이 동해 쪽 본사를 둔 회사였어요. 재무팀장으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면접 보던 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팀장님, 우리 회사는 시골 회사라 화려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정직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사모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잠깐 사장님 얼굴을 봤어요. 그러고는 짧게 답했습니다. 숫자 한 줄 안 맞으면 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그 말에 한번 웃으셨어요. 그날 면접이 끝났습니다. 회사 자리는 책상 옆에 작은 창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그 창 너머로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결제 라인이 단정하고 결산서가 시즌마다 깔끔하게 도는 회사였어요. 사장님이 보름에 한 번 제 자리에 들러서 짧게 한마디 하시고 가셨습니다. 김 팀장님 들어오시고 회사 숫자가 살아났네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사장님이 손 안 대시고 맡겨주신 덕분이에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지요. 회사 사람들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자주 부르셨어요. 처음엔 안 가다가 한 번, 두 번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사연을 모르세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 팀장. 그 호칭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퇴근길에 가끔 동네 꽃집에 들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 팀장님 오셨네. 오늘은 뭐로 드려요? 프리지어요. 노란색으로요. 엄마 거예요? 네. 꽃집 사장님이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신문지에 척척 싸주십니다. 두 번 가니까 사장님이 제 사연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 좋은 분이세요. 집 마당에 작은 나무 벤치를 하나 놨어요. 거기 앉아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노을 시간에 등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또렷이 보입니다.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그 벤치 옆 작은 화병에 꽂아두고 저는 거기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요. 신입 한 명이 결산서에서 30만 원 차이 안 맞아서 새벽까지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봐줬어요. 엄마, 마당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자기들 마당이랑 우리 마당 경계가 없어요. 자꾸 저한테 와요. 엄마, 동네 어기 그 도다리 쑥국 집이요. 아직 있어요. 어제 한 그릇 시켜 먹었어요. 엄마 생각났어요. 엄마는 그저 사진 속에서 가만히 웃으세요. 그 웃음이 1년 전 그날 밤보다 조금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새 휴대폰은 마을 이사 오기 전에 한 번 통째로 바꿨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손가락으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봤어요. 변호사님, 사무장님, 부동산 사장님, 동네 꽃집 사장님, 회사 사장님과 팀원 몇, 친정이모, 사촌 언니, 학교 때 친구 두엇, 마을 통장님, 거기에 시댁 식구들 흔적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그 사람 번호도, 어머님 번호도, 결혼 10년 동안 명절마다 카톡으로 인사를 주고받았던 시집 일가 친척 그 누구의 번호도요. 처음엔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사람이 갑자기 다 빠진 자리가 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빈자리가 허전이 아니라 가벼움이었습니다. 두 어깨 위에 누가 얹어놓고 있던 짐 한 무더기를 한꺼번에 내려놓은 사람만 아는 그런 가벼움이요. 저녁에 노트북을 열어서 통장 계좌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2층 집 짓는 데 들어간 대출이 일부 있었거든요. 1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갚아 나갔어요. 회사 월급에 1년 전 매매 대금이 일부 받쳐주니까 잔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작은 그래프가 차분히 내려가는 모양이 보였어요.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갚아 나가는 그 줄. 그 줄을 한 줄 한 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저는 흔들의자에 다시 앉아요. 파도 소리가 마치 한 사람이 옆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처럼 들립니다. 들숨에 한 번, 날숨에 한 번. 그 숨에 맞춰서 저도 호흡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 거실에서 어머님의 비웃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 명절날 새벽 5시에 시댁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며 손목이 시큰거리던 며느리. 친정엄마 49제 다녀온 그 밤에 식탁 위 흰 봉투 한 장에 다리가 풀렸던 며느리. 그 며느리는요,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동에 어느 한 바닷가 언덕 2층 집에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의자에 앉아 자기 바다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엄마 사진 앞에 그날 저녁엔 따뜻한 드립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올려뒀어요. 머그컵에서 김이 가만히 올라가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깊은 향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엄마 사진을 향해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잘 지켰어요. 우리 집도, 엄마가 저한테 주신 그 돈도,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주신 그 이름도 다 잘 지켰어요. 이제는요, 엄마 딸이 호구 며느리가 아니에요. 말을 하고 나서 저는 흔들의자 등받이에 한번 길게 기댔어요. 의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거실 한쪽 작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고 거실 통창 너머에서는 등대 불빛이 일정한 박자로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 박자가 어쩐지 제 심장 박자랑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식탁 위 흰 봉투, 모니터 화면 위 메신저, 거실 한 구석 엄마 영정, 메모지 위에 적어둔 세 줄, 하나 매도, 둘 변호사, 셋 다시 들이지 않을 것. 그 세 줄이 그날 밤엔 종이 위 글자였는데 1년이 지난 그날 저녁엔 발밑 단단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책장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어요. 새 집을 짓고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았던 날 찍어둔 사진입니다. 사진 가운데에는 종이 한 장, 단독명의 김은서, 동해안 어느 마을 어느 번지. 그 한 장이 액자 안에 곱게 들어가 있어요. 엄마 사진은 그 옆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이젠 사진 두 장이 서로를 보면서 함께 거실을 지키시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흔들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거실 등을 한번 끄고 통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한쪽을 살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 한 줄기와 함께 파도 소리가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가슴 한쪽이 조용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울음 같은 게 아니었어요. 분에 차서 끓던 그 뜨거움도 아니었고요. 살아있다는 게 처음으로 따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잔잔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혼자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파도 소리가 그 말을 받아 안고 멀리 어두운 바다 쪽으로 한번 출렁이고 갔습니다. 거실 안엔 엄마 사진과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한 사람의 차분한 숨소리만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은요. 그 밤, 그 바닷가 언덕 위에서 그렇게 조용히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평생 며느리라는 이름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살아오신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존엄을 지켜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용기, 그 한 번의 결단이 평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분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누구의 자리도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